창조적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요즘 네. 날씨 때문인가요? 네. 제가 원래 비염이 없는데 약간 코가 막히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콩나물에다 고춧가루를 탁 풀어가지고 그냥 콩나물 국을 시원하게 먹을까 아니면 네.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서 마실까? 그거가 있나요? 보통 비염이라 그러면 네. 이제 뭐 환경적인 게 좀 크잖아요. 그렇죠. 황토 성분 좋다 그러던데. 황토. 황토 물에 세수하시거나 네. 황토 성분 들어간 잠옷 입고 주무시거나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네. 씻고 나면 왠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가요? 깨끗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황토가 사실 몸에 좋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네. 어떤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들 쓰죠.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틀리기도 하고 예전에 할머니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기억나요? 어떤 거? 상처나면 무조건 된장 발라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배 아파도 된장을 발라주는 분이 있어요. 배가 너무 아픈데 여기다 막 된장을 바르셔 막. 그건 봤어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소금으로 이렇게 양치를 하시면 좋아진다. 뭐 그런 거만 그거 들어. 굉장히 과학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소금이 사실은 어떤 병충해라든지 이런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살균을 성분이 짜기 해주겠죠. 때문에 살균이 되니까. 네. 그런 어떤 지혜들이 사실은 어떤 거는 근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그런 검증이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것 중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로운 것들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자, 얘기인지.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궁금해요. 근데 네. 신동원 교수님 과학학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네. 그 안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있으세요? 예, 과학학과는 과학을 대상 연구하는 학과인데요. 과학 네네. 철학, 예. 그다음에 과학사, 예. 그다음에 과학 사약 예. 이런 것들을 학부부터 가르치는 과학 자체를 연구. 예, 예. 과학 안의 내용보다도 네네. 과학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저는 그 안에서 과학의 역사를 네네. 가르치고 한국 과학사, 네. 특히 한국 의학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지청 교수님. 네. 우리가 저 오프닝에서 민간요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사실 민간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는 좀 입증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네. 사실 말 그대로 속설로만 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증된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많이?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가끔 이제 썼던 방법이기는 네. 한데 그 아이들이 피부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참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참기름이요? 네, 네. 되게 고소하긴 고소하죠. 향기도 네. 많이 나고. 네. 근데 실제로 그 한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네. 참기름을 이용한 그 피부 연고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유 없이 발라줬던 게 아니라 네네네. 뭐 다 근거를 가지고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보통 옛날 그 선조들 조선시대 뭐 이런 데 선비들께서는 머리에 이제 동백기름 뭐 이런 거 발랐잖아요. 네. 근데 왕은 머리에 참기름을 바르셨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나는 웃었거든요, 속으로. 뭐야. 저 뭐 지나가면은 향수 대신에 고소하라고 저. 뭐 이런 생각 혼자 했어요. 나 웃었거든요, 진짜. 왜냐면 참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진동을 하겠어요. 예. 찝찝하기도 하고요,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의 그런 쪽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머릿결도 좀 보호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을 아끼시네요. 왜냐면 좀 조심스러우신 거죠. 입증이 잘 안 됐으니까 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요법을 함부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어떤 이제 의사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네네. 손쉽게 그냥 아름아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두 분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세계 기록 유산 동의보감.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 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예. 네. 예. 그리고 뒤늦게 국보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등재가 됐고 언제 국보가 됐나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 2009년 7월이었습니다. 멀지는 않네요. 네네. 그 학계에서는 이제 동의보감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이제 그 기록유산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네. 최근에는 이게 이제 보물로서의 가치보다는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올해 국보로 지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네. 아,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한참 늦었네요. 오히려 한국이 세계가 더 먼저 알아준 케이스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되려 이렇게 귀해야, 그러니까 희귀해야 더 보물로서의 그럴 수 값어치가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예. 그냥 유물 자체로 봤을 때는 대접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내용적 가치를 인정을 하니까 네. 보물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개에서 갖고 있는 보는 동의보감이 네. 다 국보가 아니라 그렇죠. 동의보감 그렇죠. 처음에 찍은 원본. 예, 원본. 네네. 예, 그게 드물고 몇 종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게 국보가 된 것이지. 네네. 예, 맞습니다. 이게 동의보감 내용이 아닌 거죠. 동의보감은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그렇죠. 동의보감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처음 찍은 나무 할자로 찍은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게 국보가 됐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동의보감에 대해서 신동호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주제는 동의보감의 세계가 알아준 동의보감이라는 주제입니다. 동의보감이 중국에서 몇 번 정도 찍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판, 2판, 3판, 4판. 예. 5판입니다. 5판은 5판입니다. 예. 훨씬 많습니다. 예. 예. 100판? 아, 예, 100판보다는 적습니다. 예,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30몇 판입니다. 얼마 전까지 35판이었는데 올해 또 중국 갔다 오신 분이 3판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판 더 늘어났죠. 타이완에서도 8판, 일본에서도 4판, 5판, 북한에서도 몇 판, 우리 한국에서는 또 뭐 10판 이상. 이게 다 합치면은 100판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어판도 나왔어요. 올해. 조선시대 때 한미판본도 있어요. 베트남판본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판이 많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첫 번째 나올 만한 답이 있어요. 그렇죠? 뭘까요? 그렇죠. 그 효과가 좋은 처방들을 잔뜩 담고 있을 거다. 이게 1차적인 답이 되겠죠. 그겁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냐라는 부분이죠. 다 검증해 볼 수 있겠어요? 검증 불가능하잖아요. 일일이 지금 과학으로서 하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이라든지 이쪽은 가장 믿을 만한 서적에서 믿을 만한 방법을 가지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좋은 문장으로 써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나오던 때까지 1613년에 발간됐는데 그때까지는 한의학 서적 중에서 가장 그 핵심 엑기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려 뽑아서 만들었다라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이 동의보감만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동의보감에 어떤 특징들이 또 있어갖고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동의보감은요, 요즘에 인터넷 세상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인터랙티브한 상호 참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를 볼 것, 어디 가면 여기를 볼 것.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다 링크가 돼 있어요. 링크가 돼 있고, 링크가 돼 있는데 이 각각의 체계가 아주 짜임새 있게 이 그릇을 수만 개의 처방이 있단 말이죠. 동아시아 의학의 한의학에서. 그거를 담는 틀을 아주 잘 고안을 해놨고, 그걸 담는 틀 안에 아주 멋지게 담아냈고 상호 연관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낱개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관된 지식으로 링크된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뽑아놓은 처방들을 가지고서 목차를 보면은 내가 허리가 아픈데 그러면 허리 부분 딱 찾아 들어가면 돼요. 허리 부분 증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가 학습이 가능하다. 자가 치료가. 허리가 아픈데, 눈이 아픈데, 그럼 눈에 찾아 들어가서 자기 증상을 쫙 찾아 들어가면은 안에
치료법들이 쭉 하고 예방법도 나와 있고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책으로서 이전까지 한의사들이 동의보감만큼 잘 돼 있는 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목차상의 편집상의 특징 때문에 동의보감을 많이 읽혔는가? 아니죠. 동의보감은 사상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질병 중심의 한의학에서 몸 중심의 한의학으로 바꿨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질병 중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의원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네 몸이 어떻게 되고 네 병은 어쩌고 생기고 이런 건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다는 너는 뭐 무슨 약을 먹으라라고 처방을 써주시면 우리 약국 가서 타오잖아요. 그렇지만 동의보감 의서는 전문가적인 의원들이 해놓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은 우주로부터 어떻게 생겨났고 병이 나는 것은 왜 생기며 그다음에 그것은 몸의 안의 장부와 몸 바깥의 피부가 신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쭉 유기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대응법들을 얘기해 준단 말이죠.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동의보감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냐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국계 많이 담겨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익숙해요. 이야기는 뭐랑 충돌하냐면 우리는 항상 저기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익숙해져 있잖아요. 신토불이. 이거를 강조하는데 진정한 세계성은 큰 물에 가서 큰 거랑 대결해 가지고 얻어지는 거죠. 허준 선생은 한의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 사람이 보는 고전에서 이끌어냈던 정신에 따라서 중국 사람이 봤던 처방까지를 다 망라한 데다가 조선의 처방, 한국의 처방까지를 다 믹스를 하고 그것을 갖다 그런 체계를 엮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죠. 요즘에 과학이 한국 과학이 있고 미국 과학이 있습니까? 과학만 있잖아요. 바로 그 과학 전체를 상대를 해서 한의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교과서 비슷한 구실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계속 심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신동원 교수님께서 동의보감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듣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다시 인쇄된 책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됐다는 건 일본이나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서양 의학이나 서양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서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동의보감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의미 있게 보였을까요?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인정한 걸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동아시아인의 그 질병과 보건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잘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이 크게 높여서 한 거고요. 외국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동의보감을 쭉 넘겨보면서 그 의문을 품었던 게 체제가 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히 한의학을 잘하는 역사학자였는데 외형편이라고 하는데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겠지만 하시겠지만 그게 다른 한의학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개념.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안의 장부와 바깥에 있는 눈, 귀, 코, 입, 피부, 팔, 다리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목차부터 시작을 해서 짜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독특하게 여기더라고요. 이게 현대적인 구성이네요. 현대적인 구성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예. 외과, 내과 이런 식의 저는 표현했습니다.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서요. 교수님, 우리가 왜 기독교인 중에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막 100번 읽었다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동의보감을 몇 번 읽어보셨어요? 저는 뭐 100번까지는 아니고 제 주변에 거의 100번 넘게 읽으신 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여러 번 읽으신 거죠? 예, 저도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을 쓸 정도로 여러 번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구조를 외우더라고요. 뭐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외우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외우시는? 저는 못 외우고 한약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외우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이제 나와주시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송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이 동의보감이 저는 그렇게 대단한
물론 대단하다고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 뭐 세계유산, 기록유산에 등재된 거를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동의보감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동의보감이 대단한 건지 그리고 아,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많이는 들어봤죠. 네.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죠. 예, 제가 의학적인 거는 판단하기는 제 네, 전공이 네. 아니라서 네, 네.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의학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책에서 어떤 어떤 것을 종합했냐면 한 대여섯 가지를 종합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명나라 이전의 어떤 그 의학사와 명나라 이후에 여러 가지 종합부서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신구에 종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전통하고 중국 전통을 종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어떤 그 양생 전통하고 양생이라는 것은 병 안 걸리게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하고 병 났을 때 고치는 방법들을 종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경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신하고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처방들을 종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강의 때 말씀드리겠는데 조선에서 내려온 민간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시급한 이런 어떤 의학들이 있거든요. 구급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애를 낳고 관리할 때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기근이 들었을 때의 어떤 그 처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온갖 그 요긴한 방법들을 그 안에 또 다 종합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의서가 아니라 일종의 일반인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의학 학술상의 종합과 함께 어떤 의료 사회서적 이런 종합까지를 같이 이뤄낸 거의 유일한 의서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에는요, 송 교수님을 통해서 과연 동의보감은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네. 한번 좀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강연 부탁드릴게요.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동의보감은 참 많이 듣고 서적명들은 많이 알아서 굉장히 친숙한 책이지만 실제로 동의보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동의보감은 1610년 허준이 집필을 끝냈고 책을 출간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려서 1613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내용은 이렇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친구편이고요. 5편 25권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25권 중에 목차만 2권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목차를 나누고 그 목차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고 그랬습니다. 허준의 창작은 아니고요. 아까 신동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그러니까 17세기 초반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첨단 의학 지식들을 한 곳에 모으려고 했던 조선인의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용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책서부터 1600년대 초반 중국에서 나온 개인의 의서까지도 직접 인용을 해서 소개할 정도로 최근 지식까지 당시에 있어서의 최근 지식까지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경편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뭐 오장육부라든지 정기신과 같은 모습,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림 한 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외형편을 통해서 우리 몸의 밖에서 볼 수 있는 손, 발, 머리 뭐 곳곳의 내용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요. 잡병편을 통해서 이제 각 질환별로 이야기를 되죠. 보통 의서들은 질병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동의보감도 질병을 설명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목차에서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부터 제시를 했다라는 것을 봐서도 확연히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동의보감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각 문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관련 있는 본초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손에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약들을 쓴다. 뭐 이런 서술이 될 텐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보통 약이라고 한약이라고 그러면 본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허준 선생님은 본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단방이라고 이 본초 하나가 처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시기의 특수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초부터 확고해진 중앙의료체계, 지방의료체계가 일거에 무너지고 이 백성들은 질병으로 또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의서보급을 통해서 이런 의료제도의 붕괴를 일부나마 좀 보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문마다 그 본초를 소개를 하면서도 이거 자체가 처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아까 그 5편 체제로 얘기했을 때 탕액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탕액 그러면 우리가 약을 끓여서 사발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탕액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본초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액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게 좀 특이하죠. 탕액편 부분 중에서 지금 그 표시된 부분 본초를 그냥 한자로만 그러니까 한문을 통해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향약 명칭까지도 언해를 직접 표기를 했습니다. 저기 하나의 예가 그 백출이라는 약재인데 이게 삽주 뿌리라고 써서 언해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할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 동아시아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최근 의학 지식도 담으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익힐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한 그런 서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지청 교수께서 이 동의보감 내용에 대해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근데 단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쓰여졌던 의학서와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단방이 우리가 단번에, 단박에 이런 표현도 쓰고 한방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번에 한 방을 합친 게 단방이 아닌가. 그 약초 하나를 가지고 뭔가 쓰임새를 갖게끔 내용을 네. 적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 하나로 예를 들면 이제 자세히 내용을 보면 약초 하나를 네, 네. 끓여서 뭐 죽과 함께 마신다든지 네, 네, 네. 뭐 끓여서 식혀서 먹는다, 끓여서 따뜻하게 해서 복용한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어떤 질환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 약초가 하는 역할을 잘 구분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은 효과를 치료하는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단방보다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합방 반대 의미로 네. 그러니까 처방 우리가 알고 있는 처방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질병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게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뭐 그러니까 그거를 네. 완전히 그것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아마 이제 일종의 대비책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예, 나와 주시죠. 질문하자마자 한 방에.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온 25살 대학생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동의보감에 대한 질문은 조금 아닌데요. 네네.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인삼 같은 것도 많이 거주시고 이제 동의보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인삼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제 네. 지금 이제 또 인삼이라는 게 진생이란 표현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네. 이렇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삼이 과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그런 한방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네. 어릴 때 인삼을 많이 드시고 자란 네. 분이세요. 네. 인삼은 고려 인삼이라고 네네. 할 정도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본초 광목에도
이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 지역명을 직접 언급할 만큼 유명합니다. 이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의 의서에서도 2000년 전의 의서에서도 인삼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의 인삼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산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을 닮았다라는 의미의 인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이 키운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키운다는 삼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인삼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귀한 약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재배를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산삼을 재배해서 약재로 쓸 수 있었던 건데, 인삼의 효능은 다양합니다만 역시 약재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음식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세계가 인정한 조선의 의서 동의보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재미있는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임혜진. 저 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저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겁니다. 명왕성을 탐사하러 출발을 했는데 그 뒤 한 7개월인가 지나서 명왕성 더 이상 행성이 아니다. 제가 죽기 전에 우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우주인가가 문제인데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긴 맞아.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 가죠. 네, 맞아요. 한 2억.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임혜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확인합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동의보감의 효능.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강연 주제가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환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네.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 기록 유산이다라고 네네네. 하면 언뜻 느낌이 고문서, 고서 지금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일 것 같지만 네네.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글들입니다. 네네네. 지금 2만 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 네네. 또 그 동의보감에 서술된 내용들을 또 학자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의술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의학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거의 서적이지만 현재에도 살아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적으로도 가치가 충분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신동원 교수님을 통해서 이 동의보감이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를 좀 생생한 증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동의보감이 출간 이후에 백성들한테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의보감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로서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요, 그렇죠?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동의보감이 언제 출간됐다고요? 1610년이 아닙니다. 1610년은 저술이고요. 1614년인데 언제 시작됐을까? 1613년에 출간, 1910년에 저술 완료. 그런데 동의보감은 시작은 언제일까? 1500년대 말 맞습니다. 예, 맞는데 1596년입니다. 1596년 언제 때예요? 1592년부터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예, 그런 상황에 동의보감이 출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록 기록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많이 안 남아 있고 병신년의 기록을 보면 동의보감이 생산될 때 시작할 때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그 해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그렇지만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1596년 어느 날 새로운 의서를 지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조가 세 가지 지침을 내려줘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 걸리기 전에 병 안 걸리도록 하라. 하나.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의학 내용만 골라 뽑아라. 이게 의사는 아까 생명에 관계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가려 뽑아라는 게 두 번째 지침이었고, 세 번째 지침이 뭐였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나는 약, 뭐라 그래요? 향약이죠. 향약을 장려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뭐 이하 다른 쪽에서는 약의 분량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 송치청 선생님이 강의하셨듯이 단방 중심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에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라에서 백성들에 대한 위무책으로 동의보감을 생각했음직한 정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의보감이 나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강릉의 약계, 개를 해갖고서 약을 탔어요. 옛날에 부모님 효도개 비슷하게. 이 약이 비싸니까 동네에 약방이 없어요. 그러면 사족들이 모여갖고서 개를 갖다 내갖고서 오늘은 개똥이네, 오늘은 다음은 새똥이네, 이런 식으로 약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주는 약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603년에 첫 기록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계속 약계가 17세기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오는데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쯤 되면은 전국에 한약방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강릉에 남아있는 약 기록에 동의보감이 딱 등장한 이후부터는 동의보감 대출 불가가 내려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를 빌려가는데 그거는 개에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지방의 약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서로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쯤 기록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서상경 읽듯이 집집마다 동의보감 놓고 처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그 후학들, 그 한의학을 했던 의학을 했던 후학들이 동의보감을 높이 평가를 하고 해서 그걸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중에서 또 핵심을 추려내고 혹시 거기에 빠진 것들을 추가하고 혹시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는 작업들을 훨씬 간편한 의서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의 의학적 경향으로 나가서 이제 동의보감이 민간까지 훨씬 더 퍼지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해 동의보감 얘기했죠. 동의보감 자체가 한글로 번역이 돼 갖고서 이제 민간의 부녀자라든지 평민들까지도 쓸 수 있는 정도로 확대가 되는 게 이제 19세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동의보감의 신비화, 동의보감의 신화화입니다. 동의보감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약은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것으로 어느 음식점 가도 좋은 음식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동의보감은 모든 약재를 다 다뤘기 때문에 거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도 다 동의보감에 나왔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면 곤란하고 동의보감 중에서도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좋은 거 나쁜 거를 또 동의보감은 40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걸 지금에 맞춰 갖고서는 새로 또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고 새로 고칠 거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동의보감의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되 동의보감을 맹신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동의보감이 한 것은 동의보감 한 것이고 후학들은 또 후학들대로 동의보감을 능가하는 책들을 내놓는 게 후학들이 학문하는 자세가 되겠죠.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원 교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동의보감 너무 우수하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칫 신격화할 수 있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한 책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또 거기에 버금가는 새로운 또 어떤 지식 서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동의보감. 그렇죠. 예, 요거는 송 교수께서 쓰셔야겠네요. 네. 네. 그 한의학연구원에서는 그래서 뭐 신동의보감 사업도 네. 펼치고 있고 뭐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행의 주역이네. 네, 네. 그러네요. 그 동의보감은 400년 전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400년 전 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 고루하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그 현대에 맞게 또 현대에 응용 가능하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돼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동의보감이라는 게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실의 어떤 의학이 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왕실의 차원에서는 의학.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백성을 먼저 생각한 의학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유교적인 인정의 범위 안에 들어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계가 만들어질 정도가 되고 네.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되면 민간요법하고 동의보감하고 이렇게 혼용될 수가 있잖아요. 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반 백성이 보고서 동의보감에 나온 것들 중에서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 임의대로. 예, 계속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그래서 폐 아닌 폐가 있죠. 지금도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의보감의 내용을 가지고 암암리에 판단해서 본인이 침 연습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을 지어서 복용하기도 하는 그런 본인만 폐단도 먹으면 되는데 있습니다. 남을 주는 게 문제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장점이면서도 이제 어떤 그 의학적 지식 없이 글만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예. 그런 단점이 있군요. 예. 네. 자, 우리 신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 자,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대학생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부터 강의 들으면서 네. 생각했던 건데 동의보감이 영어판으로도 지금 출판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서양인에게도 어떤 효능이 있어서 출판이 되는 건지 체질적으로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효과를 봅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더 잘 들어요? 듣는 거를 그러니까 뭐 농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써도 한국인 우리한테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체이기 때문에 물론 특징도 있고 네네. 그 음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네네. 생명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서양인 동양인 구분 없이 잘 사용됩니다. 실제로 신교수님, 그러면 효과들이 이게 영어판으로 번역이 된 예, 거예요? 영어판으로 번역은 이제 한국에서 해서 네. 번역을 나갔는데요. 네. 주요 독자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동아시아 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한국 의학하고 중국 의학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궁금해하는데 일차적으로 그 동의보감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쭉 얘기를 했듯이 내경편, 외형편, 그다음에 양생과 의학의 결합 이런 등등의 것들은 분명히 중국 의학사에서 주류 현상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어떤 학술적인 의미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그 일반 서양인들 대중들이 읽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선의학이라서 한국의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의학 일반에 대해서 특히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회잖아요. 현대사회라는 게. 그럴 때 어떻게 자기 건강을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연입니다. 송지청 교수님의 강연을 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는 이제 동의보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의보감이 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또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교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동의보감의 가장 큰 테마는 아마도 양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생은 말 그대로 질병이 걸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미 병든 것을 치료하기 전에 병들기 이전을 다스려라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고사에서도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은 어떤 환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되기 이전에 다스려서 병을 치료했다 그러고 막내 동생은 이미 발병이 된 다음에 진료를 해서 병을 고쳤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형보다도 동생을 더 알아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공로로 따지면 형의 공로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도 안 나오지만 몸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 화병이죠. 화병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 화병은 검진도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의 몸은 아프고. 근데 우리 동양의학은 또 동의보감의 많은 내용들 중에 이 화병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화병을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기로 환원해서 기세계로 환원을 해서 기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치환해서 치료하고 그것을 통해 치료하면 정신도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칠정, 정신을 얘기할 때 칠정을 얘기를 하지만 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칠기, 7가지 기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칠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의서가 아니라 400년 전에 쓰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또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의서이며 의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송지청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 우리가 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를. 근데 오늘 저는 새로운 개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보통 미생, 완생은 아는데 네. 양생은 처음 들어봤어요. 미생, 완생은 이제 바둑 용어인데 양생과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양생이 예방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뭐 일정 정도도 예방 개념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치료, 그러니까 내 몸을 병 안 들게 하는 건데 이제 그 동의보감도 내경 황제내경이라는 책 인용을 통해서 네. 어떻게 양생을 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생을 잘 못하는 예를 먼저 들죠. 뭐 아무데서나 잠을 잔다든가 또 뭐 예를 들면 찬데 자면 얼굴 돌아간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술을 음료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시고 자주 마신다든가 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또 뭐 성생활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양생을 깨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그 안 좋은 예를 들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때 자고 제때 생활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생활하고 네네. 또 과음하지 않고 중도를 지켜서 생활하는 것 그게 아마 양생의 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양생이라는 게 서양의학으로 따지면 면역력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었어요. 면역력 강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슷한 얘기겠죠, 그것도? 네, 뭐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내 몸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내 몸을 다스리는 예방해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예방 주사를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생활에서부터 네. 질병 상태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질병 상태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생활부터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표정이 할까 말까 이런 표정이셨어요. 예.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성동구에 사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어려서부터 동의보감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많이 여러 가지 듣고 실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께서 어디 아프시면 된장 예, 그런 동의보감을 보시고 된장을 바르셨다고요? 아니 그런 경험이 아닌데 예. 보면은 현대의학하고 동의보감하고 결합된 그런 의학들이 좀 많이 지금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현대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거 아까 뭐 환경적인 요인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아토피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토피라는 내용이 동의보감에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아토피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많은 한의사들은 아토피 치료를 할 때 동의보감의 처방들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 아토피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피부를 다루는 처방들도 있고 또 피부가 그렇게 된 데는 피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문제 때문에 피부에 그런 질환들이 발현이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오장육부를 안정화시키는지도 관여를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질환이더라도 그 질환이 발생되는 그 메커니즘을 잘 알게 된다면 바로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대의 질환에도 동의보감을 응용하는 예는 뭐 아토피를 예를 들었지만 수도 없이 많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의도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서양의학, 네. 양의학과의 콜라보. 네. 예. 뭐 그 이제 양의학에서 아까도 이제 그 제가 정신질환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서양 정신질환, 정신의학은 제가 좀 잘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 정신의학을 좀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학 또 동의보감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의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정을 7정으로 해서 7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이제 기로 환원해서 그 감정 상태를 다 다스리는 약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양 의학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동양의학에서 보완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이 서양 의학과 더불어서 공존하고 또 진료할 수 있는 환경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선조들의 아주 지혜로운 것 중에 또 지혜로운 서적, 동의보감에 대해서 그 세계가 인정한 동의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신 교수님? 오늘 저희 이매진이라는 프로 함께 하시면서. 예, 아주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동의보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보감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세한 내용 모르고요.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부분이 여태까지 얘기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에 입각한 것임을 밝힙니다. 네. 아, 지금까지 얘기가 안 된. 예, 아주 세부적인 올 11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예,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을 좀 미리 선보인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신 교수님 이 마지막은 개인적인 책 홍보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으시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그럼 뭐 저기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예, 고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자, 그리고 송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이제 동의보감이란 책 자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여서 또 좋았고 또 제가 이제 책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또 신동원 선생님이 또 책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부각시켜 주셔서 또 한의사로서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동의보감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을 내주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저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겁니다. 묘왕성을 탐사하러 출발을 했는데 그 뒤 한 7개월인가 지나서 묘왕성 더 이상 행성이 아니다. 제가 죽기 전에 우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우주인가가 문제인데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긴 맞아.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 가죠. 네, 맞아요. 뭐 한 2억.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 동의보감 얘기였는데 이걸 작가의 시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고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농담을 했었잖아요. 고전이 뭐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알고 아무도 읽지 않은 책.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농담이죠. 사실 고전의 진짜 가치는 그 유통기한에 있다고 봐요. 미래에도 통할 수 있는 영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모든 작가라고 하면 못하지만 아주 많은 수의 작가들의 꿈은 고전이 될 작품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고전이냐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면서 오늘 강연을 들었더니 역시 고전이라는 것은 일반성과 특수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구나. 즉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몸에 대해서 항상 옳은 얘기를 하는 일반성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먹는 것이 바뀌고 이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이나 이 메디컬 내용은 많아요. 근데 이 한의학은 굉장히 없거나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보니까.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영감과 힌트를 얻는 시간이 아니었나. 웹툰이 많이 없는 이유가 혹시 쓴 다음에 고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고전하게 되는 개그네요. 예. 하늘 고전하게 만드는 개그예요. 예. 사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렇죠. 고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고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장난을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오래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클래시컬한 어떤 작품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의 고전은 참 힘들다. 아, 맞아요. 라는 어떤 느낌의 단어를 제가 지금 섞어 썼는데, 자, 여러분이 이해하는 고전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 작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저는 또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어떤 속담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네. 허준은 동의보감을 남겼구나. 그만큼 길게 남겼죠. 네, 예.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큰 상상의 나를 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